한정은 원장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예. 자,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 프로인닥터 한예과의 한정입니다. 말씀드리기는 저희들이 갑상선 결절을 보고 이제 진료를 할 때 K 피라스를 많이 쓰는데 이게 2021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2021년도 영상학회에서 나오는 2021 K-피라스에 대한 논문하고 2021년 갑상선 영상의학회 연수강좌에서 영상의학과 나동률 교수님이 하시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를 보시고 바뀌었는 K-피라스의 텀의 변화, 그 다음에 위험도 평가에서의 차이, 그 다음 이에 따라서 바이옵시의 실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FN 결과에 따라서 팔로우를 어떻게 해야 될 때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 저희들이 봤던 2021년도 K-피라스 논문입니다. 논문을 먼저 보시면 초음파 상에서 받는 갑상선 결절을 총 5개의 캐릭터로 먼저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3가지의 리스크 팩터를 리스크 팩터에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톨러데이터 와이드, 마이크로그레이티드 마진, 이렇게 해서 이런 크게 5개의 컴포넌트와 의심되는 사인, 이 3가지로 갑상선 결절을 영상학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영상을 가지고 이러한 솔리드냐, 컨텐트 솔리드하냐, 모양이 어떠냐, 이러한 모양에 따른 평가와 리스크 팩터를 조합해서 하이 그레이드, 인터미디어 그레이드로 해서 이렇게 리스크 그룹을 평가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말리그넌시 리스크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FNL을 얼마 이상, 몇 센치 이상부터 하자, 이런 K-피라스 리스크 스트래피케이션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FNL을 권하고 팔로우를 하는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했고, 현재까지도 저희들 선생님들께서 이 K-피라스에 준해서 FNL을 하시고 팔로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16년 K-피라스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 문제점이 이렇게 보였던 것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이 사이로이드 이미징에 대한 리스크 스트래피케이션은 미국의 ACR 티라드도 있고 EU, 유럽에서 티라드도 있고 저희들 한국의 티라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들은 비교를 해보면 이 센시티비티 면에서, 그러니까 찾아내는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가이드라인보다 탁월한 반면에 필요 없는 바이옵시 레이트, 다시 말해서 이거는 비나인의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바이옵시를 하는 레이트가 아주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미국 기준으로 봐서는 미국에서는 필요 없는 바이옵시 레이트를 낮추는 데 더 중점을 뒀는 가이드라인이라서 거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 갑상선 영상학회하고 각 선생님들의 계속된 스터디가 있었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KT라드가 여러 가지 다른 기준으로 변형을 시켰던 버전 1, 버전 1.5로 해서 이렇게 다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퍼포먼스가 어떤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KT라드 1 같은 경우에 센시티비티는 비교적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불필요했던 바이옵시 레이트를 그전에 비해서 많이 줄였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근거가 새로운 2021년 KT라스의 리비전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KT라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이게 전체적인 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있었던 2016년에서는 있었던 여러 가지 텀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5개의 컴포넌트와 3개의 리스크 스트래피케이션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이 컴포넌트에 거의 포함을 해서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컴포넌트는 총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을 보시면, 컴포지션은 2016 K-피라스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상태인데 크게 차이가 없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솔리드, 프리도미넌트 솔리드, 프리도미넌트 시스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전과 같았고, 스펀지 폼을 여기 컴포지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펀지 폼의 그 컴포지션의 정의를 명확하게 솔리드 컴포넌트 중에서 50% 이상이 마이크로 시스템 체인지가 되면 스펀지 폼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컴포지션 안으로 이 스펀지 폼을 넣었고, 그 다음 여기서 일부 약간 논란이 있었던 거는 아주 미니멀 체인지, 다시 말해서 10% 미만의 시스틱 컴포넌트가 있을 경우에는 솔리드로 보느냐 프리도미넌트 솔리드로 보느냐 하는 이제 이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100%다 솔리드 해야만 솔리드라고 하고, 미니멀 체인지의 시스틱 체인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프리도미넌트 솔리드로 한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에코제네시티를 보면 요번에 KT라스에서 엄격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에코제네시티인데, 에코제네시티를 조금 더 강조하였습니다. 이 캔서 리스크를 반영하는 그 팩터가 크다고 생각해서 더 반영하는 거고, 먼저 마크드 하이퍼 에코지스트를 보시면 그 전에 디라스에서의 그 차이는 하이포 앞에 있는 엔티리어 넥머슬보다 하이포 에코가 같다는 것은 동일한데, 시미어하고 비슷한 정도의 에코제네시스도 마크드 에코제네시스로 본다라고 해서 조금 더 이 마크드 하이퍼 에코지스의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두 번째 마일드 아프코에스티는 주위 조직과 비슷한 사이로이드에 주식한 정도의 에코제네시스, 주위 에코제네시스보다 낮지만 하이퍼 에코제네시스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전에는 옆에 있는 사이로이드를 했지만 여기서는 노멀로 바뀌었습니다. 이 노멀로 바뀌었다는 말은 크로닉 사이로이티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하이퍼 에코시스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원래 파렌카임이 이렇게 에코제네시스가 떨어져 있을 때 그와 비슷한 그 에코제네시스면 아이소에코이로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하이퍼에코를 보자. 조금 더 명확하게 하이퍼에코를 좀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이소에코이 하거나 하이퍼에코는 그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두 개의 노들이 있는데, 이 노들 중에서 미니멀 체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한 10% 미만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솔리드라고 하지 않고 프리도미넌트 솔리드라고 본다. 그 다음 여기서도 미니멀 체인지가 있을 경우에는 100% 완전히 솔리드 하여만 솔리드로 본다. 이런 기준이 되겠고, 에코제네시티는 보시면 아이소에코이, 여기는 하이퍼에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코제네시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마크드 하이퍼를 보시면 여기 A 그림에서 여기 에코제네시티는 앞쪽에 있는 엔티리어 스트랩 머슬, 그 다음에 SCM과 동일하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드 에코제네시티가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B 그림에서도 옆에 엔트리 스트랩 머슬과 비슷하거나 비슷한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크드 에코제네시티라고 했고요. 자, C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엔티리어 스트레스 머슬보다는 에코제네시스가 높습니다. 하지만 옆에 노멀 사이로이드보다는 낮습니다. 이럴 때는 마일드 에코제네시스로 정리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오리엔테이션을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은 파라렐, 넌파라렐 이 두 가지 기준을 그대로 줬는데, 여기서 차이는 이전의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트래버스 라인 말고 롱기튜드널 라인에서도 엔티리어 AP 다이아메터가 트랜스버스 다이아메터보다 크면 넌파라렐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스타디를 해보니까 그 롱기튜드널 플레인에서는 이 AP 다이아메터가 그 트랜스버스 다이아메터 큰 것들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준을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만 이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한다. 이게 달라진 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진을 보시면 그 이전에는 쉐이프, 라운드, 오발, 일레귤러 하는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고 명확하게 경계가 분명한 거는 스무스거나 일레귤러, 그 다음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디파인드, 그리고 경계가 명확한데 이게 부드러우면, 그러니까 라운드하거나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면 스무스, 일레귤러, 이 마진이나 세이프에 대한 모양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컴포넌트가 이게 칼시피케이션인데요. 이 칼시피케이션을 이번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에코제닉 포사이라고 하고 이것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1mm 이하는 에코제닉 포사이,
라고 얘기를 하고 1mm 이상이면 칼시피케이션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펑테이트 에코제닉 폭사이 1mm 미만의 솔리드 컴포넌트 안에 있는 이 포사이는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 다음 이게 시스틱 컴포넌트 안에 있는 경우 인트라시스틱 에코제닉 포사이라고 해서 이게 시스트 내에 있는 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인트라시스틱 에코제닉 포사이 with commet tail artifact라고 했고, 1mm 이상의 그 칼시피케이트는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링 칼시피케이션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크기에 따른 구분과 함께 이 에코제닉 포사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알리거든시의 중요한 이펙트를 지킨다 해서 위치를 솔리드한 포션이냐 시스틱한 포션인 걸 명확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개 다 1mm 미만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여기 근데 좌측의 거는 솔리드하고 하이퍼 에코익한 솔리드 안에서의 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고, 지금 우측에 있는 거는 아이소 에코익 솔리드한 노즐 안에서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두 개를 경험해 봤을 때 말리거넌시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이게 위험도의 리스크의 중요한 팩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트라시스틱 에코제닉 포사이 같은 경우 저희들이 흔히 많이 하는 커맥테일 사인, 그래서 비나인으로 보시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 위치인데요. 자, 인트라시스틱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경우는 비나인으로 생각해서 케이트리아드의 타입 2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인트라시스틱 에코제닉 포사이처럼 보이지만 이게 경계가 있거나 그래서 이 시스트 안쪽이 아니라 시스트의 마진이나 경계에 있을 때는 이거는 비나이나 말리그넌시의 리스크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트라시스틱, 그러니까 시스트의 안쪽에 있는 에코제닉 포사이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텀의 기준에 따라서 보시면 2016년도 그 가이드라인과 거의 포맷은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진 걸 보시면 솔리드, 그다음 서스피셔스인 것들이 하이 서스피셔스고, 그 다음에 파샤시스나 아이소이코트 한 것들이 여기 인터미디트 있으면 인터미디트, 서스피션 팩처가 없으면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 타입 T로 보시면 여기 스펀지 폼을 그전에는 스펀지 폼이라고 돼 있었고, 또 이런 스펀지 폼이 2cm 이상이면 변형이 한다고 할 텐데, 요번에서는 이 스펀지 폼을 아이소 또는 하이퍼 에코케한 스펀지 폼이라고 조금 더 명확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펀지 폼 형태라도 그 컴포넌트가 하이퍼 에코익하면 이 클래스 이 비나인 2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파셜 실제가 인트라시스틱 하이퍼 에코제닉 포사이가 있으면 이 비나인 KT라스 2에 들어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것들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컴포넌트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KT라이드 5, 하이 서피스, 하이, 인터미디에이트, 로우, 비나인, 그 다음 로우 노딜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그룹을 나눠놨는데, 이 전체적인 그룹 이외에 그 이외에 바뀌었는 것들이 보시면 인터미디에이트에 인타이어 칼시피케이션 노즐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B9에서는 스펀지 폼을 아이소 또는 하이퍼 에코닉 해야만 된다. 인트라시틱, 이렇게 조금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다. 차이나는 점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바이옵시를 하는 가이드라인도 따로 정했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하셨던 여기 이외에 다른 주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보시면 달라진 점은 말리그넌시 리스크를 평가하고, 여기에 따라 바이옵시가 이 기준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이 모기형군에는 1cm 이상이 되면 바이옵시를 한다고 된 건 비슷한데, 인터미디에이트도 1cm 이상만 바이옵시를 한다고 하는 게 1.1cm에서 1.2cm, 5cm 이내에서 이상이 되면 바이옵시를 한다. 그 전에 하이서피셔스니까 1.5cm였는데 2cm였다고 바뀌었고요. B9은 스폰지 폼의 경우에는 2cm 이상이면 바이옵시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이소에코 하이퍼에코한 스폰지 폼이면 아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이옵시의 크라이테리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주석에 이렇게 이 표시되지 않은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들을 표시를 해놨는데 익스텐시브와 파렌키멀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는 이게 크로닉 사이라이티스와 구분되지 않고 명확하게 이 초음파상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케이트라이드 4로 본다. 그리고 디퓨즈 인필트레이티브 리전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명확하게 그 초음파로 위험도를 구분할 수 없어서 이런 것들이 의심된 경우에는 케이트라이드 4로 해서 바이옵시를 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추가적인 항목을 넣어놨고 그다음 KT라이드 2에 이제 또 주석이 붙어있는 거는 KT라이드 2의 결절인 경우에 즉 다시 말해서 아이소 하이퍼액트 스폰지 폼이나 분명하게 인트라시스틱 에코제닉 포사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리스크 팩터 칼시피케이션 그다음에 톨로데로아이드 마이크로로베리트 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대로 그레이드 2로 인정하겠다 하는 것들이 박혀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바이옵시의 기준들도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되는 내용을 또 해놨습니다. 보통은 하이 리스크라 하더라도 1cm 이상에서 바이옵시를 하고 되는데 1cm 이하에도 바이옵시를 하는 경우는 첫 번째 예후가 불량할 걸로 예상되는 경우 첫 번째 다른 쪽에 메타스테이시스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림프노드가 메타스테이스이 의심되어 있거나 또는 주위의 장기로 침범했는 것들이 의심이 되거나 디스턴트 메타스테이시스가 있거나 또는 메둘라리 사이로이드 캔서가 의심될 경우에는 사이즈에 상관없이 바이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서비컬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시스의 소노파인트입니다. 초음파를 봤을 때 이 정상적인 림프노드의 모양 근데 이 림프노드에 시스틱 체인지가 있거나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그 다음에 코티칼 하이퍼 에코제니스티가 있거나 어브노럴 바스큘러티가 있으면 말리그니스가 높고 림프노드 메타니시스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관없이 크게 상관없이 사이드 노드를 바이옵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초음파의 모양을 보면 이게 좌측에 있는 게 정상적인 림프노드의 모양이라면 A는 코티칼 에코제니스가 늘어나 있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다음 B에서는 시스틱 체인지가 있어서 하이퍼 에코하게 나는 부분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림프노드가 커져 있고 그다음에 코티칼 하이퍼 에코지스티가 있고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또 D에서는 블러드 플로가 필름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버노멀한 바스큘러 플로가 있으면 서비컬 림프노드가 림프에 메타스테이스가 되는 것을 보고 크게 상관없이 바이옵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위 장기로의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주위 장기의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를 보시면 마이너한 경우와 그로스한 경우가 보이는데 마이너한 경우는 그 경계를 뚫고 나간다든지 경계가 흐릿하다든지 하는 캡슐라 디스럽션의 인크될 경우에는 마이크로하게 이게 익스트라사이드로 익스텐션 된 것을 의심하라 것이 있고 그 다음 엔티리어 스트레인버스로 침범을 했거나 또는 리커링드 라진델 너브 쪽의 영역에 노들이 커져 있거나 또는 트라이케아에 인접해서 침범된 게 의심된 경우에는 역시 예후가 나쁜 걸로 생각해서 크게 상관없이 림프노드 사이로이드 노드를 바이옵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노들이 캡슐 사이로이드 라인을 이렇게 디스럽션하고 있는 마이너한 익스텐션이 해당이 되겠고 지금 여기의 경우에는 노들이 엔티리어 스트레모스를 안에 들어가서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글로스하게 익스트라사이로 익스텐션을 보이는 사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이 바이옵시를 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왼쪽 편의 사진은 사이럴 노들이 트라케아와 붙어 있고 이 각도가 이렇게 커져 있을 때는 트라케아에 인발브 했는 걸로 초음파상으로 보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리크런트 라니젤 놈과 여기 트라케아와 뒤에 에스파고스의 여기 앵글 쪽에 지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갑상선 결절이 커져 있는 경우에는 리크런트 라니젤 로브에 침범했는 걸로 의심하고 크기에 상관없이 바이옵시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기에 상관없이 바이옵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 하이스 스피셔스 그래서 매우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트라케에 아까 전에는 어버던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어태치먼트가 가까이 있는 경우 또 리크런트 라니젤 쪽으로 가까이 있는 결절의 경우 도 하이 리스크라고 보고 이때는 0.5cm만 넘어도 바이옵시를 하자라고 해서 기본 바이옵시의 기준 라인 내외에 이후에 풀도로 매우가 안 좋거나 그 다음에 위험 하이 리스크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 경우에는 크기가 0.5에서도 바이옵시 하라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바이옵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케이트라이드에서 바이옵시를 하게 되는데 이 환자는 아직 바이옵시 하기 크라이테리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느냐면 자 갑상선의 모양이나 그런 걸로 봐서 이게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면 6개월 간격으로 팔로우를 하라. 초음파로 팔로우를 하고 그렇게 팔로우를 해서 1, 2년 동안 괜찮으면 매년 1년마다 팔로우를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케이트라이드에서 3번 그 인터미디어트 요 그룹의 경우에는 1년, 3년, 5년 간격으로 팔로우를 하라. 그리고 그게 큰 변화가 없으면 5년, 3년, 5년 간격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결절이 예를 들어서 결절이 계속 커지고 있다.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크기가 커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바이옵시 할 크라이테리아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바이옵시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바이옵시를 하는 것보다는 초음파로 더 팔로우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만약에 케이트라이드 쪽에서 로우나 인터미디에트 정도의 그룹이었는데 팔로우 중간에 칼시피케이션이 생겼다든지 모양이 톨러레다마이트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바뀌었는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트라이드에 따라서 팔로우하거나 바이옵시 하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옵시를 하고 난 다음에 FN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는 그럴 때는 이제 그 뒤에 팔로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비나인의 경우에는 초음파상의 위험성이 없으면 그냥 초음파로 팔로우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어떤 경우에도 바이옵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초음파상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소견들이 있다면 하이 서스피션트 그래서 케이트라이드 5라면 넌 다이고스틱 하거나 AUS나 이렇게 하더라도 또는 비나인이라 하더라도 팔로우해서 FN의 바이옵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음파의 소견이 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AUS의 경우에 하이 서피션트는 6개월 이내에 팔로우하라고 되어 있고 인터미디에이트나 이런 경우에도 12개월 이내니까 꼭 12개월 이내에 팔로우하라는 게 12개월 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이내에는 꼭 팔로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제 바이옵시를 하고 FNL을 하고 우리가 팔로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AUS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건데요. 먼저 바이옵시 결과에 대한 논문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걸 보면 넌 다이그노스틱한 경우에는 초음파의 결과로 봐서 초음파가 그렇게 리스크가 그렇지 않다면 큰 위험은 없지만 넌 다이그노스틱 하다 하더라도 초음파상 하이 리스크라면 뒤에 팔로우를 해야 되고 이때 팔로우를 할 때 우리가 바이옵시 할 때 몇 개월을 둬야 되느냐 꼭 3개월 이상 둬야 되느냐 그런 거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의심이 된다면 3개월 이전이라도 바이옵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게 이제 어티피아 폴리큘라 리전인데 어티피아 폴리큘라 리전은 이게 베스다 시스템 자체 내에서 봤을 때 비나인이 아니고 뭔가 이상한데 충분하게 이상이 아닌 그런 상황을 어티피아나 폴리큘라 리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티피나 폴리큘라 리전은 보고에 따라서 말리건시 레이트가 상당히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보시냐에 따라 상당히 의존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심이 되는 소견이 있어서 ABS나 FUS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이옵시에 뭐 샘플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거보다는 병변이 뭔가 의심이 있는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FNA보다는 코어 리드 바이옵시를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코어 리드 바이옵시가 리스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FNA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조직 검사 경우에서 뉴클레어 어티피아, 뉴클레어에 파퓰러리 의심되는 그런 소견들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훨씬 말리그넌시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어서 FNA나 그 다음에 코어 리드 바이옵시를 원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팔로 바이옵시를 하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폴리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이그노스틱 서저리를 원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 다이그노스틱 서저리를 한다 하니까 환자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이 그렇게 캔서의 경우가 우리나라가 높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몰레큘러 테스트를 해봐서 이것을 진단에 근거로 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몰레큘러 테스팅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찾아보거나 알아보지 못해서 다음에 조금 더 찾아보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것까지입니다. 네, 원장님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선생님들께서 질문 있으시거나 코멘트 하실 선생님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케이트라드가 참 장점인 것이 옛날에 일본 원장님 예, 말씀하시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인달 선생님 앞에 제가 조금만 참 케이트라드 2016 나왔을 때 그 전에 나왔는 미국의 ATA보다 좋은 점은 한국적 실정에 맞췄거든요. 한국에는 거의 다 뭐 외국과 책 달라 그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미라든지 메조라리 캔서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고 대부분 우리나라에는 파피럴 캔서거든요. 그 케이트라드 2016년은 오로지 이제 파피럴 캔서,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를 중점으로 딱 하니까 굉장히 외우기도 쉽고 또 일반 모르는 의사들한테 설명하기도 굉장히 좋거든. 그게 딱 간단 명로. ATA는 그거는 내가 봐도 외우기 어려워가 책에다 진료실에다 붙여놓고 그랬는데 케이트라드 2016년 전혀 붙여놓을 필요 없고 데보네아가 바로 임상에서 쓸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 써도 2016 케이트라드 불편하다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케이트라드는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과연 좋으냐 하는 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꾸 복잡하게 만들면 의사의 뭐라 할까 재량권을 굉장히 제약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이 2021년 내분비 학회서나 영상에 맞는 케이트라이들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이제 앞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내분비 모르는 쌤한테 가르치려면 내가 생각하기엔 책자가 필요할 정도고 뭐 몇 시간을 해도 이해를 못하나 싶어요. 그래서 학문하는 여기 있는 정의달 교수님도 교수님 했지만 모든 일은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교수님한테 맡겨놓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놔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이드라인 만들 때는 경은이들한테 이를 그걸 이견을 들어야지. 이렇게 만든 거는 정말 2021년 가이드라인은 뭐라 합니까? 이 옛날 2016년에 가이드라인의 장점이 없어져 버렸는 그런 KT라드입니다. 한정훈 쌤도 책 보시는데 힘 안 들었습니까? 예, 선생님, 요번에 보면서 이제 사실은 2016년도에 나오고 나서 아마 이게 이제 데이터가 되게 많이 쌓이면서 사실은 저는 조금 이제 그 전에 K-타이드를 보면서 뭐 스폰지 폼이라 하더라도 이 스폰지 폼이 항상 이게 비나인 이펙트가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외적인 상황들이 지금 사이로이드는 원체 많아서 예. 막 예를 들어서 디퓨즈 스크레링 그 사이로이드 캔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아서 좀 복잡한데 전체적인 큰 그룹은 조금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명확해진 거 그런 거는 좋은데 너무 세부적인 사실은 우리가 그런 암이라든지 그런 거 정말 우리 임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것까지를 전부 다 가상해가지고 정말 말하자면 우리 의과대학에 다닐 때 평생 볼까 말까 하는 병도 막 열심히 가르쳐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정의달 교수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뭐 이게 또 법이 이래 되면 따라야 되는데 무지무지하게 머리가 아픈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 이야기는 이게 실상입니다. 그 연수 강좌나 다른 데서도 이제 그런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바이옵시를 FNA를 하는 것들 좀 이렇게 그렇죠. 줄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그 바이옵시 스레시홀드를 좀 높여놨는데요. 실제로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보다 보면 또 저희들도 좀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이제 1.5cm, 2cm를 높아놓으면 이제 불필요한 그 바이옵시를 줄여드는 건 좋은데 실제로 캔서 환자들을 놓치는 경우도 그렇죠. 적잖이 이렇게 눈에 보여서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이제 바이옵시 레이트를 높여가 했다가 만약 그런 환자들 중에서 캔서가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런 리스크는 어떠냐 뭐 그런 것들이 연수 강좌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데서 계속 질문이 나와서 그 발표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런 점에서는 좀 곤혹스러워 하시는데 또 이 가이드라인이 내린 게 이제 뭐 정부나 이런 데서도 이게 이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줄이라는 압력이 있으니까 또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의달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근데 뭐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젊은 여성에서 이제 갑상선 암의 유병률이 세계 1위를 아직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아마 점점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디케이션을 좀 올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여전히 뭐 그러니까 필드에서는 아마 FNA를 하시는 분들은 서브센티메타 그러니까 0.5cm 이하라도 요즘 뭐 0.5cm는 거의 뭐 FNA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좀 미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학회 가이드라인은 자꾸 이제 좀 덜 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걸 이제 임상의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억셉트 하느냐 억셉트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본인의 어떤 환자를 보는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NA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FNA 하지 않는 분은 이제 경부 초음파를 봤을 때 이 환자를 FNA 하러 보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DDX 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 그 부분은 뭐 계속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이야기해오는 부분이니까 뭐 특히 크고 의심가는 부분은 누구나 이제 알 수는 있으니까 뭐 한 2cm 넘고 마이크로칼시피케이션 쭉 깔려있고 하이포에픽하고 스큐레이트도 많이 있으면 누가 봐도 암 같은 거 보내는데 이제 서브센티메타 이하에서 가끔씩 또 라테럴 맥로드 메타나 이런 게 있으니까 SRL 노즐이 있으면 항상 또 이제 진단 초음파가 맥로드도 같이 고갑상선 기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맥로드를 항상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네. 몰리큘러 그 이야기는 그 지금 아마 대학병원에서는 비라프를 거의 같이 시행하는 것 같고요. 많은 병원에서 비라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몰리큘러 테스트는 제가 알기로 이제 그진 익스프레션 클래시파이어 GH가 좀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높은데 문제는 그 이제 코스트가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에는 그 요즘은 TRT 프로모터 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되고 나서의 프로그노시스를 보는 방향으로 이제 보통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비라프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코스트 때문에 아마 그 라펠 병원 정도 이상 병원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런 몰리큘러 마크를 개인에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파필라리検査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비라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폴리큘러는 아마 비라프나 이런 것들이 그거 도움되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다른 종류의 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나라 폴리큘러 이 캔서의 리스크가 이 빈도가 원체 낮아서 사실은 대학에 보내봐도 크기 크라이테리아로 따져서 크기가 많이 크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환자한테 수술을 결정하라 하든지 아니면 팔로 파는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제가 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크라이테리아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익스텐션 그러니까 익스트라사이로이드 익스텐션이라든지 서피칼 렉 쪽에 메타스테이시 된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해놔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림프노드라든지 그다음에 트라케아나 또는 포스트 앵글 쪽에 들어가는 것들 로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어치지 좀 맞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 원장님 폴리큘러 플라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게 참 이게 뭐 영원한 그 갑상선 캔서 영역에서 이제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CNB를 한다고 해서 확실히 진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몰리큘러 마커 아니면 또 뭐 일레스토그라피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못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의 편에서 맞다면은 보통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2cm 정도 이상이 되면 환자분한테 한번 수술을 이제 자기의 프로텍션을 위해서도 한번 권유해 보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보통 저번에 한번 여러 선배 이야기 들어봤을 때 한 2cm 기준에서 이상이 되고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이 명확하겠다면 수술을 한번 권유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강의 그리고 좋은 코멘트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로 케이스 발표를